안녕하세요. 죽음 삶의 답하다로 함께하고 있는 한국장래복지협회 웰다인 전임 강사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존엄한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머릿속에 찰칵하고 한 장의 사진처럼 남아있는 장면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장면이실까요? 저는 이 장면입니다. 너무나 귀여운 송아지 한 마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렀지요. 방학이 돼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시골에 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미소가 새끼를 낳는 그 전 과정을 보게 된 거죠. 사실은 애들은 이런 장면에, 이런 과정에 이제 못 오게 하는데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딱 박혀서 떠나지 않는 기억으로는 방금 낳은 아기 소가, 이 송아지가 몇 번의 그 시도 끝에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벌떡 일어나 자기 엄마 소를 찾아가 젖을 무는 그 광경.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으로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딱 하나의 사진처럼 박혀 있는 머릿속의 기억입니다. 자, 아기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엉금엉금 엄마를 찾아가 그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엉금엉금 기어가 엄마의 젖을 문다라는 거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송아지는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인간은요, 관계나 그 돌봄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성장,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돌봄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생존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만큼 돌봄, 이 돌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웰다잉에서 돌봄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웰다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고 잘 준비해서 존엄한 돌봄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선제 조건은 딱 한 가지죠. 존엄한 돌봄입니다. 존엄한 돌봄을 받는 그 과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은 존엄한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만큼 늙어가고요. 그렇죠?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었습니다. 예전에 노인의 노후를 그 가족이 함께 해주고 돌봐줬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자,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돌봄에 대한 인식도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돌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자, 아이를 돌보던, 노인을 돌보던, 누군가를 돌보던 간에 그 돌봄의 주체가 전문화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아이를 낳고 3, 7일, 한 달, 이 정도 기간이 지나고 바로 전문 기관이나 전문 인력에게 아이의 돌봄을 우리는 맡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노인의 돌봄 또한 다르지 않겠지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두 존재, 그 존재의 그 돌봄이 예전에는 가족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돌봄을 전문적으로 하는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시대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노후의 돌봄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일까? 나는
언제 돌봄이 필요할까?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 나옵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내 의지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을 때 나는 그때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내 몸과 마음이 균형이 맞지 않은 그 시점부터 우리는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몸과 마음은 항상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균형이 깨지고 어느 한쪽의 추가 기울어지는 시점이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떠한 돌봄이든지 받아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음의 추가 기울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내 마음이 힘들다. 돌봄이 필요하다. 자, 마음의 추가 기울어졌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우울하다거나 아니면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할 때를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몸의 추가 기울어질 때 이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몸의 신체 기능이 상실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렇다면 이 균형이 아주 급격하게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서서하게 미묘한 균형의 불균형이 생겨났을 때는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3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스스로 돌봄이 가능한 때. 두 번째는 부분적 돌봄으로 유지 가능한 때. 세 번째는 완전한 돌봄이 필요한 때. 이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아까 언제 돌봄이 필요하신가요? 라는 질문에 그냥 내가 내 수족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때 라고 말씀하시는 최종 단계가 바로 이 3단계인 것입니다. 그 이전 1단계, 2단계부터 사실 우리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지요. 자,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맞나요? 네, 맞지요. 부모만이 자녀의 그 양육에, 성장에, 성숙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만이 관여한 아이의 성장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지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노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늙어가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온 마을을 어떻게 규정 짓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자, 돌봄이라는 것은 3박자예요. 받는 사람, 그리고 그 돌봄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는 온전하게 돌봄이 행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받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돌봄을 하는 사람,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가족, 기본적으로 가족을 포함해서 지인, 아니면 기관, 자,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장이 되어지는 거겠죠. 자, 시스템. 이 시스템의 문제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따라서 돌봄은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 가야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그런 온전한 형태의 돌봄이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돌봄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럴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구체적인 돌봄들을 나한테 제공해 줄 것인가? 자,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돌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적 돌봄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조금은 감소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단계 돌봄. 스스로 조절이 가능한 때. 자, 어느 경우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볼게요. 마음의 돌봄이 필요할 때와 몸의 돌봄이 필요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나 생활 또는 친구나 지인과 함께하는 것으로 회복이 가능한 내 마음의 돌봄. 아까 마음의 추가 내려갔을 때 제가 예로 들었던 부분 생각이 나시잖아요. 마음의 우울 정도가 조금 깊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자, 이랬을 때 전문 의료기관에 가서 내 치매 정도를 봤더니 지금 아직 치매가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왔다면, 진단 결과가 나왔다면 나는 내 스스로 지금 이 일시적인 기억력의 저하, 마음의 우울 상태를 회복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년의 세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변과 내 공동체와 나의 영적 세계가 잘 갖춰져 있으면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돌봄의 조절이 가능한 때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돌봄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신체의 기능의 상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울이 깊어지면 그건 몸의 병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내가 스스로의 돌봄으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자 하신다면 지금 내 주변을 한번 다시 노년의 세계 점검했던 그 기준으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몸의 돌봄이 필요할 때 내 신체 기능이 조금 어깨가 잘 돌아가지 않네, 허리도 좀 아프고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상태가 생겼으면 무조건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요. 일단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운동이나 가벼운 병원 진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실 수 있는 상태. 근데 그걸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는 마시라. 그래서 1단계에서 내 몸과 마음의 돌봄이 가능한 요 정도는 지금 내 노년의 주변 세계를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절친한 친구 하나면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산에 갈 친구, 목욕탕 갈 친구, 함께 수다 떨 친구 다 각자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마음의 돌봄이 필요할 때를 보면 전문 의료기관의 검진을 통해서 치매 또는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약을 복용하고 상담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 자, 이게 2단계에서 부분적 도움을 받아 마음이 돌봄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보면 지역에 그 치매센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치매센터에 가시면 얼마든지 치매 정도를 파악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전문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셔서 받으시고 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치매 약을 처방받아서 일찍부터 드시기 시작하시면 그 치매의 정도가 굉장히 완화돼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적극 권장해 드려요. 자, 몸의 돌봄이 필요할 때 보조기구나 타인의 부분 도움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 시기. 그래서 이 2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몸과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이 시기는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내 몸과 마음에 적절한 약을 처방받고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여러분들께서 약을 많이 드실 거예요. 처방받아 드시는 약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몸에 좋다. 그리고 주변에서 권해줬으니 누가 선물해줬으니 해서 먹는 약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권해드리는 건 약을 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약, 처방되어서 내가 지금 이 몸과 마음의 기능적 상태가 떨어졌을 때 정확하게 필요한 그 약 외에는 좀 줄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은 그 광고를 하지 않는데 불필요한 약의 섭취를 줄여라라는 광고, 공익 광고가 했었거든요. 저는 손뼉을 쳤어요. 저런 광고 반드시 했어야 되는 광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약들을 먹고 있는지 영양제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영양제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약을 드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몸과 마음의 기능에 부족한 부분이 충족되는 약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생각해 보시고 줄여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을 정리해 보시기를 좀 권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마음의 돌봄이 필요하고 몸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실 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전문 의료기관의 검진을 통해서 치매 또는 우울 정도의 결과가 심해졌을 때 전담 간병인의 도움으로 일상 영위가 가능한 시기. 그리고 몸의 돌봄도 전담 간병인의 그 전반적인 돌봄이 없으면 그냥 일상생활이 영위가 어려운, 그래서 완전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는 사실은 이 3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돌봄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돌봄이 뭐 준비가 필요한가? 그냥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그냥 기관을 가던 누가 돌봐주던 그렇게 나 자신을 내주면 되지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내 자신을 남의 손에 맡긴다라는 것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없으세요. 가능한 한 내 손으로 내 몸을 관리하고 싶다라고 다들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음 준비는요, 돌봄은 아기처럼 받으셔야 돼요. 자, 아기 돌볼 때 아기는 어떻던가요? 옷을 갈아입혀 준다거나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아니면은 몸을 깨끗이 닦아준다거나 할 때 그냥 그 양육을 하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돌봄을 받는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부끄럽고, 그리고 내 몸을, 이 성인이 된 내 몸을 누군가의 손에 완전히 내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의 그 돌봄을 진행을 하시면서요, 돌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마음으로, 자, 돌봄이란 아기처럼 받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스스로 계속 되뇌이지 않으시면 내가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지만 정신이 총총한 그런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내 몸을 누군가의 손으로 계속 그렇게 닿아야 내가 온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많이 힘들어해서 그 부분 때문에 우울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는 거지요. 바꾸셔야지요. 자, 돌봄은요,
인간에게 생존의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냥 편하게 아기처럼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 준비는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몸이 그대로 돌봄에도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과체중이죠. 뚱뚱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성인병에 걸리는 것.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식단도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운동과 식단으로 조절된 몸, 정상 체중으로 잘 관리한 내 몸은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돌봄을 받는데도, 돌봄을 행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나 아니면 의자나 휠체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내 몸이 너무 과체중이거나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내 스스로도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보는 사람 또한 많이 힘들겠지요. 그래서 몸은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그런 건강한 몸 상태 그대로 돌봄의 상태까지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 나도 나를 돌보는 사람 모두가 편안하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에 대한 정보는 나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돌봄 메모를 꼭 남겨놓으셨으면 합니다. 이 돌봄 메모는요, 길고 장황하면 안 돼요. 짧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너무 많지도 않게 커다란 글씨로 써서 방에다가 떡 하고 붙여 놓으셔야 돼요. 누가 봐도 내 돌봄에 저걸 참작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추수되는 그때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나를 돌본다? 장담할 수 없잖아요. 바뀌거든요. 그렇다면 나에 대한 정보가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꾸준히 먹어야 하는 약, 이런 건 제가 굳이 메모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제공이 되는 부분이겠지요.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알레르기가 발생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땅콩은 먹어도 되는데 아몬드는 먹으면 안 돼. 아몬드는 먹어도 되는데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견과류는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약. 그 빨간 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그 빨간 약만 바르면. 그런데 그 빨간 약에도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약이라고 할지라도 나한테는 아니야 하는 약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비타민제를 못 먹거든요. 네, 이런 것들. 나밖에 모르는 그 사실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평소 불편한 신체 부위. 자, 왼팔은 내가 180도까지 올릴 수 있는데 오른팔은 30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아. 그런데 내 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때, 3단계가 되었을 때, 침대나 의자에서 전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나를 돌보는 그 돌봄을 행하는 간병인이 내 오른팔이 30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내 오른팔을 번쩍번쩍 든다? 그 고통 굉장히 크겠지요. 자, 이런 정보를 꼭 적어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발톱 관리할 때 주의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손톱 어떻게, 어느 정도 깎는지, 발톱 어느 정도 깎는지, 둥그렇게 깎아야 되는지 아니면 일자로 깎아야 되는지.
자, 이러한 소소한 것 남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질에 맞지 않는 옷감, 거의 간편한 옷으로 이제 돌봄을 받을 때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그 간편한 옷을 입을 때에도 나는 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괜찮아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기분 좋아지게 하는 일이나 기분 좋아지는 음악이나 나에게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 네. 구구절절 적지 마시고 간단하게 딱 한눈에 쭉 훑을 수 있을 정도로만 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든 그것을 보고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요. 나에게 맞는 돌봄 메모 꼭 찾아 놓으시길 바라고요. 자,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나에게 1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돌봄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은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이 일시적으로 기능이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는 회복이 되지 않고 점점 더 돌봄의 상태가 깊어질 텐데 그 깊어지는 것을 1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 준비, 몸 준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돌봄을 통해서 결국 힘들어지는 사람은 나고요. 왜 회복이 되지 않지? 라고 짜증을 부리면 나를 돌보려고 힘을 쓰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회복이 아닙니다. 계속 나는 돌봄이 더 필요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앞으로 남은 전 시간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때다 라고 그래서 지금에 가장 충실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다. 그래야 나도 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돌봄은 받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리고 시스템 모두가 함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인정과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모 방송국에서 존엄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방송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존엄사는 소극적 존엄사와 적극적 존엄사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존엄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예요. 그래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것. 그게 소극적 존엄사입니다. 그런데 적극적 존엄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적극적 존엄사의 영역은 안락사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안락사를 찬반으로 해서 이제 토론을 좀 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존엄사를 선택을 할 것인가? 임종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질병과 뭐 이런 그 시기에 들었을 때 그랬을 때 10명 중에 8명이 안락사, 적극적 존엄사를 나는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결과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적극적 존엄사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다루어야 될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요. 임종기에 접어든 그 사람들, 거기에서
우리가 처치되는 연명치료, 이것들을 확장해서 임종기에 접어든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모두 다 관리해주는 이러한 치료를 호스피스 완화 치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경험하고 들어본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인터뷰를 보여주더라고요. 아버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암 투병기에 보였던 그 극심한 고통을 옆에서 보는 그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선택을 하고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경험을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호스피스 병동이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돌봄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존엄사, 적극적 존엄사, 안락사의 비율이 높을까, 선호도가 높을까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은요. 그 고통을 완화시키는 치료와 그 고통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환자가 얼마만큼 편안해지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주변의 보호자들이 또 다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적극적 존엄사, 안락사를 많이 선택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웰다잉의 발걸음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웰다잉은 늙어가는 그 과정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계속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웰다잉이 좀 더 활성화되고 죽음 교육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갖춰진다라고 한다면 죽음의 질이 높아지고 안락사를 원한다라는 이 비율이 낮아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후에 안락사가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모든 과정을 마쳤으면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죽음 준비. 사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직면한 그 시기에 준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 준비를 해놓자라는 것이죠. 자, 죽음의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힘든 건 그 주변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보호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무수히 많은 질문으로 마음이 그리고 머릿속이 어지럽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당황해서 불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행한다라는 것이지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 한 3일이면 죽음을 맞이할 사람에게 불필요한 의료 처치를 해서 그 죽음을 한 달 동안 연장시키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죽음 옆에 있는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두렵고 죄책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시라는 차원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고통을 심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나? 불안하죠. 되게 고통스럽지 않나? 지금 숨도 가쁜데 사망 시점은 어떻게 알지? 혹시라도 내가 잠깐 화장실 갔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미 사망한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무호흡 상태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내 말이 환자에게 들릴까? 내가 지금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나는 물론 뭐 장례식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멍해지거든요.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대처하기가 조금은 편해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임종기에 따라서 신체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아,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벌어지는 일이구나. 그러면 나는 조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하면 되겠구나. 편안한 마음을 조금은 가지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지요. 자, 임종 그 시점에서 마지막 2, 3개월. 신체적으로는 이제 쇠약감,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이 당연히 저하되는 게 눈에 보여요. 자, 이때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심리적, 영적 변화로 굉장히 화도, 짜증도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의 불화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족들이 그 임종기에 접어든 분들과의 갈등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죄책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임종기에 접어든 분이 당연히 이러한 불안정한 감정의 변화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여유롭게 그 마음의 불안정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애도 기간에 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 마지막 2, 3주에는 입으로 섭취가 현저히 감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곡기를 끊었다 라는 말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소변도 자꾸 놓치시지요. 선망, 환상을 보십니다. 내가 누구를 봤다. 아, 저 문으로 누가 들어오더라. 그리고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종교적인 경험을 이때 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2, 3일 체온이 떨어지고요. 빠르고 약한 맥박에 그리고 소변량이 확 줄어듭니다. 의식이 저하되고요. 눈빛이 변화돼요. 그게 보여요. 눈빛이 흐릿해지시고 눈동자의 총기가 없어지는 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 2, 3시간 혼수 상태, 불규칙한 호흡, 간혹 무호흡, 그리고 동공이 고정되고 그리고 최대, 확대가 되고요. 마지막 2, 3분 영적 경험, 눈물 맺힘, 뭐 이런 부분들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편안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시며 고통을 마감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신다. 자, 사실 이 표현은 남는 자의 마음을 약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같지는 않겠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대처하실 때 내 마음의 불안감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해서 나중에 그 실수를 죄책감으로 남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여유 있게 조금은 함께 하시는 시간 그냥 편안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이 엔딩 노트를 한 권씩 장만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엔딩 노트 또는 이제 웰다잉 노트라고 저희는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넣어 있어야 될 내용은 이거겠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전 장례 의향서. 자, 이 부분도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죽음을, 장례를, 내가 죽은 후 어떠한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다. 혹시 3분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다 화장을 하시고, 그리고 분골함에 이제 담아 납골당에 모십니다. 자, 그런데 3분장은 그 분골한 가루를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뭐 들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뿌리는 것. 이게 사실은 불법과 합법의 그 경계선에 있어요. 안 보이면 합법이고 보이면 불법. 그런데 이제 이걸 합법으로 제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는 뿌려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은 산이 힘들면 그냥 산 중턱에서라도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장례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남기시고요. 그리고 해야 할 법률적 준비, 이런 부분들 그냥 깔끔하게 다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 메모, 이 돌봄 메모 또한 사실은 이 엔딩 노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황하지 않게 누가 봐도 간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써놓은 나의 알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엔딩 노트 한 권씩 장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죽음. 왜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좀 머릿속에 그려지셨을까요? 처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가장 먼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의 의식을 좀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죽음에도, 상실에도, 애도에도, 그리고 돌봄에도. 어느 정도는 죽음의 준비가 머릿속에 그려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웰다잉에 관련된 이야기로 존엄한 죽음 실천하실 수 있으시길, 그래서 실현되시기 한번 꿈꿔봅니다. 네, 감사합니다.